지장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장보살님을 메인으로 한 그런 전각이고, 명부전 같은 경우에는 지장보살님이 오늘 왜 발음이 안 되니? 지잘보살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절통 맞추기 프로젝트 저절로 간다의 홍위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전등사의 마지막 영상인 3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이군요. 이 스튜디오 촬영을 이제 3번째 하다 보니까 슬슬 맛이 들려가지고 관성이 생겨서 다 성에 젖었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움직이기 싫고 그냥 애들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점점 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척 싫어하는 티를 노골적으로 내가지고 아마 다음 영상이 뭐가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스튜디오 촬영은 부득이한 사정이 해결되는 대로 바로 현장 촬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촬영은 월정사와 상원사입니다. 다음 촬영은 월정사와 상원사래요. 네, 그러면 거기는 작년 여름에 다녀왔으니까 그 영상은 열심히 찍었습니다. 1박 2일로 찍었으니까 그 영상 다음에 올라오면 봐주십시오. 네, 오늘 마지막 전등사 3부 영상에서는 지난 2부에 이어서 대웅보전 말고 전등사에는 또 다른 전각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하나씩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주로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얘기를 이어갔다면 3부에서는 여러 가지의 전각들을 조금씩 알아보면서 전등사의 나머지 부분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등사의 유래에 대해서는 1번 그거 무슨 ARS도 아니고 이 전등사의 유래와 강화도의 역사에 대해서 짤막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1부 영상을 보시고, 짤막하지 않지? 우리 23분 나왔지? 네, 그리고 전등사의 대웅보전을 보고 싶으시다면 2부 영상을 보시고 나머지 모든 이야기들은 다 3부에 담겨 있으니까 3부를 지금 봐주세요. 대웅보전 바로 옆에 가면 저희를 반기고 있는 이 건물이 약사전입니다. 사실 약사열애불에 대해서는 오은사 때 했지. 약사열애불 영상은 오은사 영상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약사열애불이고, 그분을 모시고 있는 전각이 지금 뒤에 보시는 약사전입니다. 아마 2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포 양식이 주심포 양식이 아닌 다포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보는데, 대웅보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화려함이 조금 덜합니다. 여기는 이제 입공의 형식을 넣었습니다. 이제 날개처럼 이렇게 휘어진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랑 별개로 공포를 기둥과 기둥 사이에 넣었기 때문에 다포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약사전 또한 대웅보전과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중반 이후에 지어진,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전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대웅보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눌러 앉은 형태가 보이기는 하죠. 이거는 오래된 사찰이라면 어쩔 수 없이 다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그런 걸 보시고 사찰을 대충 지었다느니 라고 보시기보다는 사찰이 정말 오래됐구나, 하중이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만들었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웅보전과 함께 보물로 지정된, 물론 보물 호수는 달라요. 178, 179, 대웅이가 178, 약사가 179. 이 보물 179호 우리 약사전 안에 가면 마찬가지로 탱화가 저희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후불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그 불상 바로 뒤에 있는 탱화인 호불탱 또한 꽤 장엄하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저희의 눈길을 더욱 끄는 것은 옆에 조성되어 있는 신중탱 중에 하나인 바로 현왕탱입니다. 이 현왕이라고 하면 사람이 죽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그 죄를 심판하는 분이 현왕인데, 여러 명이 있어요. 이제 좀 명무장 가면 나오는데, 그 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습이 지옥의 모습을 보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어디 시청 주민센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행정적인 행정관료의 모습도 보이고, 그 밑에 가면 그 일을 받아서 처리하는 여러 시종들이나 신하들의 모습까지도 같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탱화 자체가 오래된 탱화는 아닙니다. 100년 조금 넘은 탱화이지만 그 구도 자체가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하나 보면 재밌는 그림들이 많기 때문에, 캐릭터들이 많기 때문에 좀 찬찬히 보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웬만한 사찰에는 다 있다라고 하는 요 삼성각 또한 여기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삼성각은 여러 차례 다뤘기 때문에 특히 봉은사에서 삼성각에 대해서는 많이 다뤘기 때문에 봉은사 진짜 많이 나온다. 그날 거의 그 사전이야. 사전이야. 봉은사 오래 촬영했잖아. 하루 종일 촬영하고 이틀 촬영. 네, 그래서 이 봉은사에 가면 삼성각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있으니 이 삼성각 내부의 모습은 봉은사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명부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부라고 하는 거 요즘 여러분들 작성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QR코드를 찍고 나서 명부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명부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명부는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여러분들의 수명을 관장하고 있는 그런 주소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관장하고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옥에서 온 주소록이죠. 그 명부전은 지옥 세계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떠오를 수 있는 또 다른 것, 지장전. 이거는 우리가 길상사에서 했어요. 그 지장전과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고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전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장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장보살님을 메인으로 한 그런 전각이고 명부전 같은 경우에는 지장보살님이 오늘 그 발음이 안 되니 지잘보살님 지장보살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그분뿐 아니라 지옥의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10분의 왕, 그거를 십왕, 조금 더 이제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시왕이라고 하는데 시왕의 상을 모셔놓고 있는 곳이 바로 명부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부전과 지장전을 구분하라라고 하면 시왕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왕이 뭐 하는 분들이냐?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불교적 세계관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씩 7분이 재판을 진행하게 되고 8번째, 9번째, 10번째 분은 각각 100일, 1년, 3년이 됐을 때에 한 번 더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7분이 일주일 간격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77에 49, 7일이니까 일주일이 77에 49, 총 49제를 지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르시다 보면 49일 동안 장례를 진행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부전의 이 명자가 목숨 명자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명은 어두울 명자예요. 여러분들이 밝을 명자가 해일자에 달월자를 쓰는 밝을 명자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 어두울 명자도 지옥세계 또는 죽음을 다룰 때에 등장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표현에서도 나와 있는 그 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부전이라고 하면 지옥세계의 부석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가면 관청이에요. 거기 가면 시왕뿐 아니라 기록을 하는 사람, 판관 해가지고 여러 명의 그 신하들이 딸려있고 그게 총 합치면 29분이 항상 이렇게 규칙이 돼서 정형화돼서 29분이 놓여있기 때문에 명부전에는 지장전이라고 불리지 않고 명부전이라고 굳이 사용하는 이유를 그 안에 들어가서 물상들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등사에는 또 옆에 건물이 또 크게 하나 조성이 돼 있는데 바로 요 사고입니다. 강화도에는 사고가 좀 있어요. 외교장각을 비롯해서 사고가 좀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사고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을 겪고 특히 이제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 숙종 때 이후로 이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전란을 겪으면서 특히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워낙 많은 사고들이 불타서 진짜 거의 다 소실될 뻔했기 때문에 이 사고를 굉장히 예민하게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전주 사고에 있던 거를 묘향산 만이산에 있었던 사고로 옮기게 되고 그것을 다시 이곳 정족산, 저희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요 정족산으로 옮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고가 1660년에 전등사 안에 건립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영조가 1726년에 행차를 해서 저희가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문이 닫혀있어 잘 보지는 못했지만 취향당이라고 하는 편액을 써놓고 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고가 지어지면 절의 입장에서는 위상이 높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물질적인 혜택도 보게 됩니다. 사실 숭유 억불의 시대였기 때문에 조선이 사찰들이 그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은행나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만 그건 조금 이따 소개를 하도록 하고 보통 사찰들이 전전긍긍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었는데 이렇게 사고가 들어서게 되면 최소한 요거를 관리해야 되는 의무를 띠게 됨으로써
요거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여러 물자를 제공받게 됩니다. 실제로 사고가 지어지고 나서 약 100년 뒤인 1784년에 정족산 밑에 이 사찰에 정족창이라고 하는 쌀을 보관해두는 창고가 건립이 됨으로써 이 사찰의 경우에는 지금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전후로 해서 이곳에 있었던 사료들은 모두 서울로 옮겨지게 되고요. 목적을 상실한 사고는 결국 일제강점기 중에 완전히 소실되고 맙니다. 현행만 남아있게 되고 건물 자체는 완전히 소실되었다가 99년도에 복원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내용물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라고 하는 거는 왜 지었느냐? 이른바 뭐라고 해야 되지? 백업을 해놓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귀중한 자료는 여러 부서를 만들어서 한 곳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5만 가지에 보관을 해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인양요 때 털렸다라고 하는 그 외교장갑도 왕실의 도서관이자 왕실의 서류를 모아놨던 규장각을 또 하나 지어놓았던 그 서울 바깥에 있었던 규장각이다라고 해서 외규장각을 따로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 정족선 사고의 이름은 장사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왕실에 관련된 기록물들을 따로 보관해 놓는 선원각 또한 갖추고 있고요. 요 선원이라고 하는 그 명칭은 선원전 또는 선원각이라는 이름으로 뭐 왕실의 기록물들, 개인 물품들 아니면 어진 이런 것들을 보관해 두는 건물들을 일컫을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조선은 숙류억불의 시기였기 때문에 사찰들의 생계가 꽤 곤란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불교계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탄압을 받았었는데 일단 스님들이 가서 천민 취급을 받았다거나 사대문 안으로 들어오질 못했다거나 굉장히 무시받고 천시받고 멸대의 대상이었다는 거. 멸대란 말인가? 천대와 멸시지. 천대와 멸시의 대상이었다는 거 뿐만 아니라 수탈의 대상이었습니다. 뭐 심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 전등사의 이야기를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 그 상을 한번 짐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철종 때의 이야기입니다. 철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그 고종 직전에 사실상 세도 정치가 극에 달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백성들의 삶을 매우 괴롭히는 가혹한 정치가 정말 정점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그 철종 때에 요 전등사 또한 그런 수탈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데 지금 뒤에 보시는 요 오래된 은행나무는 당시에도 굉장히 유명해서 지금 500년이 넘은 그런 아주 풍성하게 은행을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매년 이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떨어지면 그 은행을 무려 10가마나 수확해서 관청에 바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 관청의 관리들이 평소와 다르게 평소보다 2배나 많은 20가마의 은행을 바치라고 독촉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찰의 동자는 겁에 질린 채 주지 스님에게 말씀을 올리게 되고 주지 스님은 겉으로는 걱정 말아라 다 방법이 있겠지 라고 말씀하시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에 떠셨다고 합니다. 결국 도리가 없어서 백년사에 계시는 전남 강진에 있는 사찰인데요. 그 백년사에 계시는 추송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도력이 높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 모셔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추송 스님이 오셨을 때 아니 관리들이 은행나무에서 은행을 무려 20가마니나 평소에 10가마밖에 안 나오는데 20가마니나 내놓으라고 합니다. 스님 무슨 도리가 없을까요? 라고 말씀드리자 추송 스님께서 3일 기도를 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3일 기도를 보기 위해 와글와글 북적북적 모이게 됩니다.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기도가 끝나면 은행이 2배로 열린다고 하셨어요. 신기하잖아요? 은행만 2배로 열리는 게 아니라 쌀까지도 2배가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고 관청의 관리들까지 그 기도를 보려고 와글와글 모이게 돼요. 야단법석이었겠죠, 말 그대로. 그래서 3일 기도가 끝나는 시점이 됐을 때 사람들이 마구 몰려있는데 관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3일 기도를 한다고 은행나무에 은행이 더 열리겠어?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렇게 스님을 모독했던 관리들이 눈이 퉁퉁 붓게 됩니다. 지금 제 눈처럼요. 제가 눈이 좀 부어있어요 지금. 눈이 퉁퉁 붓게 되면서 멍든 것처럼 되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폭풍우가 내리면서 막 쏴 바르릉 쾅쾅 쏴 바르릉 쾅쾅 하더니 눈을 떠보니까 추송 스님과 주지 스님 그리고 동자 3명이 모두 없어졌고 그 뒤로 은행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은행나무에서 열매를 2배 더 맺게 해주신다고 했더니 은행을 못 맺게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이게 왜 그럴까? 요거는 조금 더 슬픈 사연 또는 슬픈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더 많이 열리도록 기도를 하셨다면 아마 그 뒤로 관리들이 더 자주 찾아와서 봐라, 이렇게 해보니까 은행 많이 열리지 않더냐, 앞으로도 20가만씩 내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바에야 아예 이 사찰에서 더 이상 수탈을 해가지 못하도록 은행을 놔두되 은행이 더 이상 열리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탈을 계속 받을 바에야 아예 생산할 수 있는 그 나무의 기능을 없애버렸던 것이죠. 요 얘기만 보더라도 조선시대 내내 사찰이 그리고 불교계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이 은행나무를 보면서 전등사 또한 비록 사고가 있었고 비록 그 쌀을 보관해두는 창고가 있었지만 그 대접이 그렇게 좋았던 것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심지어 여기에 사고가 있고 창고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일대를 관장하는 수사찰로서의 기능도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이 와서, 그것도 말단 관리였겠죠. 말단 관리가 와서 이런 횡포를 부렸다는 것을 보면 다른 사찰은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했을지 짐작하고도 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는 탱화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원래 강설전이라고 하는 그 종무소로 쓰고 있는 건물에 요 탱화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은 따로 이제 스님들께서 보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대불련은 됩니다. 그래서 보고 왔어요. 찍고 왔습니다. 아미타 탱화를 찍고 왔어요. 사실 요게 뭐 아주 오래된 건 아니고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리고 아까 봤던, 지난 시간에 봤던 대웅 버전의 후불탱이나 옆에 있었던 현황탱 등과 같이 그런 탱화들이 다 이제 일제강점기 초기 또는 20세기 초반 19세기 말 이 정도에 그려졌다라고 보는데 요 아미타 탱화 또한 그때 그려진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실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요 영상에 담긴 모습을 보고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정말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미타탱을 보시면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12분의 보살, 그리고 모서리의 사천왕, 그리고 10대 제자가 부처님 주변으로 모여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제가 사실 정식으로 다루지는 않았는데 이 수인입니다. 이 수인은 따로 오늘은 다루지 않고 기회가 될 때 좀 따로 다루도록 할 텐데, 불교지식 코너를 따로 해서 항마촉지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쪽 손을 이렇게 내린 그 손 모양을 하고 계십니다. 이 손 모양을 어떤 손 모양을 하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그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부처님이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계신 건지, 어떤 상황이신지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 항마촉지인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신 다음에 이제 참선에 들어가셔요. 참선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 세상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악마들이 와서, 그 마귀들이 와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는 그 과정을 방해합니다. 그때 그 마귀들의 그런 유혹에 굴하지 않으시고 마귀들을 항복시키고 항복시키고 나서 이제 손으로 깨달음을 얻은 그 순간을 표현한 그 모습이 항마촉지인이라고 하고 요 아미타 탱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등사에는 이렇게 건물들만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보물 393호 범종, 전등사 범종은 비록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거의 1000년이 된 범종이라서 보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1097년 중국 송나라 시기에 하남성의 숭명사라고 하는 사찰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이 범종은 정확히 어떤 연유로 이 전등사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강화도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특히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것을 감안했을 때 그 고려 시기에 넘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 전등사 범종은 사물로서의 범종이 아니고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로서의 범종은, 치는 범종은 따로 그 종각에 있고 이 종루에 따로 보관되어 있고요. 이 범종은 많은 종들이 그렇게 소실되었듯이 일제강점기에
얘네들이 이제 일본 애들이 철이 부족하고 막 그러니까 5만 가지를 다 철기를 다 공출하게 되는데 그때 같이 공출되었다가 부평에서 거의 이제 노가 없어질 뻔했기 직전에 있던 거를 스님께서 다시 기적적으로 발견해서 찾아와서 결국에는 무사히 전등사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또한 보물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잘 보기 어려운 양식으로, 그러니까 중국의 양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종 크기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보기는 어려운 양식을 한번 살펴보는 것 또한 굉장한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등사에 들러보신 김에 이 범종도 한번 살펴보세요. 네, 여러분들 전등사 1부, 2부, 3부 영상을 모두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것으로 전등사 3부 영상은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보통 사찰 영상의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대부분의 사찰에 있는 다원에 들어가서 마무리 영상을 찍었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촬영을 하지 못해서 제가 현장에서 촬영을 하지 못해서 오늘은 이 전등사에 있는 중림다원의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꽃빵이 유명하대요. 좀 규모 있는 사찰에서 빵 만든다고 하면 한 번씩 드셔보세요. 못 먹어봤습니다. 너네 먹어봤니? 먹어봤어? 나 엄마랑 맛있어? 네,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림다원 안에는 중림다원 안에는 사물의 하나인 법고와 목어 또한 보실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림다원이 있었던 건물은 원래 승군들이 삼랑성을 지키기 위해 머물던 초소였다고 하니까요. 이 중림다원 마저도 어떻게 보면 가장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되는 이런 다원도 이 전등사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새삼 놀랍습니다. 그런 점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전등사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우리 그러고 보니까 2부에서는 안녕을 안 했었네. 그것까지 안녕. 참. 왜 꼭 입을 그렇게 해야 돼? 됐어, 그냥 하지 말자. 오케이. 이 정도면 된 듯.